예, 그러면 두 번째 꼭지 이병주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정홍 선생님은 뭐 이미 이병주 선생님에 대한 중요한 글들을 또 발표를 하셨고요. 오늘 다시 이병주 문학 안에서 삽입되고 있는 중요한 시를 갖고 이병주 문학을 다시 한번 조망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 맡아주신 정민진 선생님은 또 박사 학위로 이병주를 갖고 한 만큼 아마 오늘 소장 연구자의 또 심도 있는 문제 제기와 함께 이병주 선생님에 대한 문학을 좀 더 공부거리를 우리가 안고 가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그 발표는 20분 시간이 허락돼서요. 예, 제가 잠깐 중간중간에 좀 사인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익대 정홍입니다. 이병주 선생은 경남 하동 출신인데 이병주 선생의 고향인 그 경남 하동군 북천면은 사회 문화적으로는 진주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동읍과는 그 사회 문화권이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학교도 진주에서 했고 나중에 직장 생활도 진주에서 시작했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결혼, 본인의 결혼 또 그 아들인 뭐 이건기 교수의 결혼 이런 것도 요 진주권, 통운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병주 문학의 중심 공간은 진주라는 거죠. 저는 그 진주 밑에 사천이라는 데서 태어나서 진주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요 토론자로 저 진주에서 먼 길 오신 정 선생님도 물어보니까 진주에서 성장해서 또 쭉 진주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진주라는 어떤 그 특정한 공간과 관련된 세 사람이 지금 이 토론 무대에서 만난 겁니다. 이병주 선생 이제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이병주 문학에 대해서 말하는 자리니까 뭐 좋은 점, 뭘 앞세우고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좀 부족한 점 이런 것은 무의식적으로 뒤로 배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게 됩니다. 20분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1번 지리산맥의 문학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워낙 그 많은 작품을 남겼기 때문에 저도 요 이병주 선생의 문학 전부를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병주 문학을 쭉 읽으면은 우리 보통 삽입시라 그러죠. 삽입시가 남달리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7페이지 마지막 단락 작품 밖 기성 시인의 시를 인용한 경우도 있고 작품 안 인물의 자작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인용시는 우리 한시와 현대시는 물론이고 프랑스와 스페인 등 서구 시인의 시, 중국과 일본의 시 등에 두루 걸쳐 있어 깊은 시 교양을 보여줍니다. 작가가 지은 것이 틀림없는 뭔가 좀 불분명한 것은 제가 이병주 선생의 그 아드님인 이건기 교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거 이병주 선생이 직접 지으신 거냐? 그러니까 그 시를 짓느라고 고생하던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근데 그 자작식 중에는 영어로 된 것도 있고 한문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병주 선생은 영어 시도 한문 시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교양인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바람과 구름과 비에 나오는 시를 한 수 인용을 했는데 뭐 고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채시인데 그 시 인용문 세 번째 두 번째 줄 보게 당나라의 천재 시인 이하를 조차 시의 길을 열어나가는 자부의 시인이면서 동지들과 손잡고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격동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사회를 이루고자 했던 이 혁명가인 작중 인물이 지은 시로 그 작품에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민하라는 인물인데요. 민하라는 인물의 이런 문학 또 정치와 관련된 두 성격을 이하의 시문, 이름 없는 감, 깊은 밤 베갯머리에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 가을바람 소리 뭐 이런 것을 동원해서 핍진하게 드러낸 좋은 작품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병효 선생은 이런 꽤 근사한 한시도 지을 수 있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병주 문학에 들어와 있는 이 삽입시는 전체적으로 보아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삽입시들을 통해서 지리산맥의 문학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병주 문학의 몇 가지 성격을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취지입니다. 두 번째, 정막강산의 탄식과 견디기인데 이병주 선생은 백석의 이 절창 정막강산을 아주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이 정막강산이 여러 작품에 다양한 맥락에서 인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9페이지 그 시 인용문 밑에 세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창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가 산을 들썩이게 하고 벌을 들썩이게 할 정도로 활기찬 산소리, 벌소리에 대비되어 화자가 놓여있는 정막강산의 상황 그리고 화자의 사무치는 쓸쓸함이 뚜렷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민족의 식민 지배 아래 눌려 살아야 했으며 급속도로 진행되는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해 하늘 끝을 뜨던 백석의 상가 문학이 여기 압축되어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백석은 전근대적 주변부의 세계를 마찬가지로 주변부의 언어인 정주방언을 사용하여 국수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다면 고담과 소박의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곳으로 그림으로써 그 정막강산의 쓸쓸함을 견디고자 한 그런 시인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이 이병주 문학에서 백석의 이런 성격을 가진 정막강산은 이 작중 인물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병주 세대의 지식인 일반, 지식인 일반의 그 존재성을 반영하는, 존재성을 잘 드러낸 그런 작품으로 이해되고 이병주 문학에 들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세 번째 줄 정막강산이 표상하는 불무의 의식과 절망은 이병주 문학의 바닥에 자욱이 서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주 문학 전체에 이 점에서 정막강산은 이병주 문학의 동구에 장성처럼 쓸쓸하게 서 있는 삽입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병주 세대 지식인층의 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불모의 의식,
절망의 의식 그런 것과 관계된 게 아닌가 그런 이제 말입니다. 정막강산이 산하에도 나옵니다. 산하에도 나오는데 고향이라고 돌아가 보았자 천대만 심하고 돈 한 푼 없이 도로 걸어 나오는 사나이의 심사라고 봐도 좋고 타양을 방랑한 끝에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반기는 사람 하나 없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나이의 심사도 봐도 좋고 뭐 이런 말에서 알 수 있는 고향 상실자의 내면을 표상하는 심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 문창곡이라는 인물은 테러리스트입니다. 이 테러리스트가 이 시에서 고향 상실자의 상실감을 읽고 이제 깊이 공감했다는 것인데 이 사람이 절망에 빠져서 주저앉지 않고 이 테러를 통해서 해방 후 격동의 한국 사회를 새롭게 열고자 노력하는 그 실천적 인물이라는 것과 관련지어 보면은 이 사람이 감흥한 이 정막강산의 심상에는 고향 상실자의 상실감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들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바탕이 무너져버린 현실을 인식하는 데서 생긴 깊고 큰 상실감. 이 상실감이 자신의 양심을 잣대로 누가 죽고 누가 살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일직선으로 지쳐나가는 테러리스트의 의지를 키운다는 점에서 고향 상실자의 상실감을 넘어서는 이 함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준이 이 테러리스트에 관심이 많은 작가였습니다. 뭐 곳곳에 테러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단락의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막강산은 크고 깊은 상실감의 표상이면서 섭리구현의 의지, 이 테러리스트가 품고 있던 테러리스트를 이끌었던 또 테러리스트를 추동했던 그런 어떤 정신의 자궁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막강산은 세우지 않는 비명이라는 뭐 아주 이병주 그 중단편을 대표하는 작품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도 등장합니다. 이거는 그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입니다. 이 작품의 중심에는 죽음에 대한 사유가 놓여 있습니다. 어머니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둔 위기의 상황에서 우여곡절로 부비쳤던 자신의 한 60년 평생을 돌아보며 그 이어가는 것이 진지하고 깊습니다. 우리 문학에서는 드문 죽음의 사유를 펼쳐 보인 작품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반성입니다. 돌아보면 이런저런 회한사로 점철된 평생이었다는 때늦은 확인 앞에 섰을 때 그의 머리에 백석의 저 식구가 떠올랐습니다. 백석의 정막강산을 죽음을 목전에 둔 한 인간의 정직한 자기 반성을 따라 이처럼 새로운 의미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우지 않은 비명의 주인공은 작가 이병주의 분신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닮았습니다. 이병주 자신의 삶, 또 이병주의 문학과 관련된 해환, 정직한 자기 반성을 매개하는 것이 요 백석의 정막강산이라는 말입니다. 백석의 정막강산은 이처럼 이병주의 소설에 들어와 다양한 의미를 새로 얻었습니다. 이전과 관련한 이병주 문학을 조망하면 이병주 문학 한편으로는
이 정막 강산에 갇힌 자의 쓸쓸함과 슬픔과 고통의 표백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막 강산을 견디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과 의지의 계진이라는 의미 부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번 불모의 청춘, 신생의 지향. 이병주 문학에는 청춘의 부재, 청춘 상실, 청춘의 불모성 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진단, 한탄, 자조, 자학의 내용이 빈번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보면 처참한 느낌이 들 정도인데, 그러나 자신의 부정성을 정시하는 이 정직한 눈이 읽어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진실에 육박하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김광섭 시인의 1938년도에 간행된 동경이라는 시집에 들어있는 자화상 37년이라는 시가 이병주 문학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병주 세대 그 지식인 일반이 가졌던 또 겪었던 이런 경험 그리고 의식 이런 것을 우울하게 반영하는 그런 시간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3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마지막 두 번째 단락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자성 37년 정진상, 이것도 이제 청춘의 상실과 관련된 삽입시입니다. 이런 삽입시를 매개로 한 자기 진단은 식민 지배 체제가 정비된 시기인 1920년 언저리에 태어나서 19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 초반,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마지막 시기 고등교육을 받았던 세대 지식계층에 대한 내면의 탐구로서 다른 데서는 좀 만나기 어려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처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심층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크다고 봤습니다. 이병주 문학의 인물들은 잃어버린 청춘, 불모 상태에 빠진 청춘을 돌아보며 자조자학 한탄합니다. 그러나 이 어둡고 무거운 자기 부정의 심리는 그 내부에 스스로 일어나 나아가고자 하는 신생의 지향성을 품고 있어 이병주 문학을 새롭게 엽니다. 청춘을 창조하고 싶다라는 열망, 정언과 기록의 문학 창작에 나아가겠다는 의지, 교육으로서 다음 세대를 바르게 키우겠다는 다짐. 이병주 문학의 그 중심 인물들에게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청춘의 상실이라는 그 세대 진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학병 체험과 자기 파괴의 윤리입니다. 이 이병주 문학의 중심은 학병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병주 문학 곳곳에 이 학병 체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줄, 방대한 이병주 문학의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또는 반복되는, 이병주 선생은 정말 같은 것을 반복해서 지치지도 않고 그렸습니다. 학병 관련 사파와 진술 등이 구성한 학병 체험을 다룬 가상의 작품, 이걸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병주는 학병으로서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을 반복하여 그리는데 집중함으로써 그 밖의 학병 체험을 거의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 이거야말로 작가의 심층 심리와 관련된 것이어서 앞으로의
교육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뭐 조금 짐작되는 바는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143페이지 오른쪽 그 중간 부분입니다. 이 학병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뭐 지리산 속으로 들어갔다든지 한 사람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이상화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학병 지원과 학병 거부가 양립 불가능의 차원에서 극단 대립하는 이분법으로서 학병 지원이 악이고 학병 거부가 선이라는 윤리적 판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글쓰기 전략의 소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요 일본군 네, 지원해서 또 징병되어 그 가서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을 비롯해서 일본의 침략 전쟁, 일본의 식민 지배 이런 것에 협력했던 사람들이 해방 후에 내세운 온갖 상황론과 세뇌론 이런 것의 근본을 무찌르는 철저한 자기 부정의 윤리인 자기 파괴의 윤리가 요 이병주의 학병 체험을 다룬 문학의 그 밑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것만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145페이지 너무 길어졌다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원한의 정은 영락의 정열 예찬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병주 문학을 다시 읽으면서 특히 이 영락의 정열 예찬하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요 5장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그 145페이지 145페이지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의 그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 한혈의 절구가 이병주 문학의 바탕에 놓여 있습니다. 이병주 문학은 원통한 사연들의 기억 또는 기록이고 함께 울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정치 권력, 자본 권력, 출세와 치부를 향한 이기의 욕망에 짓눌리고 수탈당하는 존재들의 원통함을 연민하여 기억 또는 기록으로서 그 원통함을 드러내고 함께 아파하는 이병주의 문학 정신은 다른 한편 그런 권력과 욕망의 반대편을 택하여 낮은 곳 가난한 자리에 나아가서는 그런 정신을 기립니다. 김종삼 뭐이 날마다 김종삼의 추모합니다라는 시가 여기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것도 이병주의 그해 5월에 들어있는 삽입신 거죠. 자, 이거는 그 인용시 밑에 셋째 줄입니다. 스스로 소외의 자리를 택한 정신, 소외된 존재의 내부에 깃든 자존을 고귀하게 여기는 정신을 예찬하는 작가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김종삼 시인뿐만 아니고 최태영 소설가, 또 남정현 소설가, 천상병 시인, 뭐 이런 분들이 이 그의 5월에 함께 등장합니다. 그 서술자가 아니고 그 주인공의 표현을 빌리면 영락의 향수라고 할 수 있는 미묘한 정열에 대한 예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돈 많이 벌고 출세해서 넉넉하게 살고 또 권력을 휘두르고 해라. 나는 요 영락의 삶을 살겠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리에 서겠다라는 미묘한 정열입니다. 이런 미묘한 정열을 추모합니다라는 김종삼 시인의 시를 끌어들여서 예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원한의 그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병주 문학의 핵심 성격과 통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이 말고도 삽입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몇 편을 통해서 큰 작가 이병주의 방대한 문학에 담긴 특성 몇 개를 또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 이 꼭지가 사실 5시 20분까지 끝내야 되는 관계라요. 우리 정미진 선생님이 토론을 아주 축약해가지고, 그래서 정홍 선생님 다시 답변을 들으면 5시 20분에 끝내야 되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국립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정미신입니다. 빨리 끝내라고 하셔가지고 다시 토론문을 읽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일단 그 예전에 이런 이병주 문학 학술 세미나가 열리는 자리에서 정홍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시면서 그 이병주의 문학을 그러니까 그 문학 속, 그러니까 소설 속에 들어가 있는 삽입 시들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내용일까 되게 궁금해하던 차였는데, 이병주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기쁘고 반가운 마음이 큽니다. 일단 이병주 소설 전반에 드러나는 삽입시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병주의 문학론을 그러니까 보여주고 계시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되게 흥미롭게 발표를 들었습니다. 일단 여기 4가지 제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병주를 공부하면서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이 자리를 빌어서 대신 질문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테러리스트에 대한 관심이라고 그러니까 이병주가 테러리스트에 대한 관심이 많은 작가였다고 아까 발제문에서도 언급을 해주셨고, 실제로 뭐 그 테러리스트를 위한 만사라든지, 그 다음에 소설 알렉산드리아에 나오는 인물들, 그리고 그 사나에 나오는 인물들, 테러리스트가 곳곳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문 150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병주가 테러로서 부정적 대상을 절멸하고자 혼돈과 어둠의 시대를 종행하는 사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테러리스트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그러니까 원한에 대한 소설적 해결 방법인 동시에, 그러니까 테러도 결국은 폭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정적 또는 긍정하는 것으로도 읽히고, 또 반대로 그 테러리스트를 위한 만사 같은 작품의 결말이 보여주는 것을 보면 어떤 의도나 목적과 상관없이 폭력은 용인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도 개인적으로는 읽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생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장에서 신생의 지향성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생님께서도 그 이병주 문학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학병 체험과 관련된 얘기들을 쭉 해주셨는데요. 일단 주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정홍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알려진 이병주 문학들에서 주로 이제 학병 체험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러니까 이병주가 직접 체험한 것에 한정된 것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체험한 것이거나 아니면 그 지리산처럼 다른 이의 체험을 실제로 뭐 기록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방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작품, 뭐 꽃을 이름을 물었더니와 뭐 백로 선생 같은 그 작품을 보면
합병을 거부했던 인물들이 처했던 상황과 그 이후의 삶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꽃의 이름을 물었더니에서는 독립운동가의 아들, 그다음에 친일 인사의 딸, 뭐 이렇게 비극적인 사랑을 중심으로 박태열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죄 없이 쫓기는 신세가 된 합병 거부자의 내면, 삶 이런 것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작품은 합병 체험을 전면에 내세운 다른 소설들과 달리 소설사에서는 이제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병주는 주로 이제 사적 체험에 의존해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소설이라는 담론 형식으로 기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용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통해서 역사를 설명해낼 수 있지만 거기에는 사건의 당사자가 가지는 원한, 진심 이런 것들이 결락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가운 타인의 눈 이거는 이병주의 실제 그 에세이 나오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눈이 아니라 정감으로 이제 기록하려는 것이 이병주의 소설적 목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지리산의 경우에는 하준수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결락된 원한이라든지 진심을 채워주지만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언급한 소설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체험 혹은 자기 체험의 빈자리를 메워줄 수 있는 증언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그러니까 온전히 체험 바깥을 상상한 것이기 때문에 합병 거부자의 내면이 좀 다소 피상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진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병주가 합병 문제를 소설화한다고 할 때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 바깥으로 확장하지 않았던 것도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선생님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병주 문학이 국문학 연구계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진 원인에 대해서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언급을 해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한국 소설사에서 이병주 문학이 지니는 위치, 의미에 대해서도 혹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사회적 직권으로 25분까지 선생님 답변하실 거들. 예. 그리고 진주에서 올라오셨으니까요. 선생님 붙들고 끝나고 시원히 더 답을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이병주 문학 그 전문가가 아주 높은 곳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의문을 쭉 이렇게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는 없는데 첫 번째 요 테러리스트에 관한 질문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이병주는 테러리스트의 폭력을 긍정하는 그런 입장에 섰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니 그 테러리스트가 부정적인 대상을 폭력으로 아까 절멸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절멸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대상을 절멸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그 테러리스트의 그 절멸의 수단인 폭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테러리스트를 위한 만사의 결말과 관련지어 폭력을 용인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생각도 작가가 내보였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여기 정 선생님 표현대로 의도나 목적이 어떠하든 폭력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것을 드러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테러리스트의 폭력을 긍정하는 입장을 가졌다.
이병주 문학에서도 그렇다. 그렇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생의 지향성과 관련해서 정언과 기록의 문학 창작에 나아가겠다는 의지, 교육으로서 다음 세대를 바르게 키우겠다는 다짐 등이 담긴 신생의 지향성 이런 표현을 썼는데 뭐 이 이병주 문학을 세대론의 관점에서 이제 읽는다면은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청춘다운 그런 청춘이 없었다. 근데 이제 나이든 지금 그러면 거기 계속 한탄만 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할 것이냐? 그건 곤란하지 않느냐? 그걸 거기서 벗어나와서 늦었지만은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창조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인물들이 이병주 이제 문학에는 등장합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무엇을 통해서 그 청춘을 재창조하는가? 이병주 자신과 관련된 거겠는데 정언과 기록의 문학 창작에 나아감으로써 그 다음에 교육으로서 다음 세대를 바르게 키움으로써 우리 세대의 잃어버린 청춘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언과 기록의 문학 창작에 나아가겠다는 의지는 그의 오울에서 뭐 제일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교육으로서 다음 세대를 바르게 키우겠다는 다짐, 이거는 이병주 문학을 대표하는 관부열 학선이 아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여기 꽃의 이름을 물었더니 백로 선생, 널리 알려진 작품들이 아니죠. 이런 작품을 통해서 뭐 이런 좋은 작품들을 읽지도 않고 언급도 안 하고 왜 그러느냐, 아마 그런 비판이 밑에 놓여 있는 질문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아까 그 정 선생님 질문의 초점은 그 뒷부분, 자기 체험의 빈자리를 메워줄 수 있는 정언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온전히 체험 바깥을 상상한 것이기에 합병 거부자의 내면이 다소 피상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다. 이병주가 합병 문제를 소설할 때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 바깥으로 확정하지 않았던 것도 이런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조금 비판적으로 이병주 문학에서의 그 합병 체험 다루기에 접근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있을 것이라고 짐작은 합니다만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작가가 그런 것들을 끌어들이지 않았다. 이게 그 자기 그리고 끌어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자기가 체험한 것도 전면적으로 다루지 않고 일부를 선택해서 다루었다. 요새 뭐 선택적 정의 이런 말이 정치권에서 많이 쓰이던데 이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선택적 소재 수용이라 그래야 될까요? 자, 그럼 그런 게 뭔가,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것은 따로 이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저는 그게 그야말로 비판적으로 다루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래서 이건 아주 어려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고 우리 정 선생님 같은 이병주 전문가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병주 문학을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뭐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병주 문학을 딜레tan트의 문학이다라고 이제 규정해 놓고
뭐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분위기, 경향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딜레탕트라는 것은 이 문학예술 창작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그 독창적 관점이 없는, 그래서 세태를 좇아서 뭐 재미삼아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병주 문학을 이 딜레탕티즘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로서 규정하는 것은 이건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병주 문학이 산만하다, 이 구성이 치밀하지 않다, 그리고 뭐 같은 것을 반복한다, 뭐 어떤 경우에는 깊이가 없다, 너무 그 이야기 재미에 들러가지고 뭔가를 추구하다가 중도 반단하는 경우가 많다. 뭐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할 수는 있어도 이병주 문학을 딜레탕티즘이라는 용어로서 설명하는 것은 뭔가 딱 맞지는 않다. 그게 또 관제 작가라 그랬는데 이건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죠. 이병주는 관제의 작가는 아닙니다. 그 원수처럼 생각했던 박정희와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박정희의 마지막에 뭔가 좀 하회, 그리고 박정희 정기를 쓰려고 했다, 뭐 이런 그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였다. 그래서 전두환에 대해서 우호적인 뭐 그런 글을 쓰고 말을 하고 했다. 그런데 그거하고 이병주 문학하고는 이건 별개인 거죠. 이게 이 전두환과의 만남, 요 이병주 문학에 들어와 있질 않습니다. 이병주 문학하고 전두환 씨와의 개인적인 그런 관계, 이거는 별개죠. 이게 이병주 씨가 자기 그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두환 씨하고 가깝게 지냈다는 것은 그건 사실인 모양입니다. 그거는 어떤 조금 거리를 두고 이병주 문학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거는 지금 조금 있으면은 또 이병주의 또 다른 차원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분이 이병주 평전을 아마 출간을 이제 할 겁니다. 거의 원고 그 탈고가 다 됐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이런 게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을까. 자, 그거 나오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네. 그다음에 문학사적, 소설사적 위치 그랬는데 이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1920년 언저리에 태어나서 해방을 성인의 나이로 맞았던 이병주 세대 지식인 계층의 삶과 의식을 그 안쪽에서 다룬 소설을, 좋은 소설을 많이 쓴 작가다. 네.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마 그 토론 하시는 분이 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궁금하거나 또 해소되지 않은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한번 선생님하고 멀리서 오셨으니 꼭 얘기를 나누시고요. 네. 그건 내가 물어봐야 될 거예요. 전문가한테. 예, 사실 그 2005년도부터 이병주 기념 사업회에서 전집도 발간되고 새로도 자료도 발간되고요. 오늘도 귀중한 정보 주셨네요. 이병주 평전이 또 새로운 시선에서 나오면 아마 더 문제적인 그게 상당히 재미있는. 말씀하신 여러 가지 쟁점들이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치열하게 한번 또 해봐야 되지 않을까. 대부분의 신문 방송에서 크게 다루지 않을 게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딱 등장 만약에 한다면은 상당히 오늘 마지막에 오늘 가버리신 분들은 뜨거운 정보를 못 얻고 가시네요. 자, 그럼 마지막 꼭지 오늘 선생님 두 분 발표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